등록하고 이거는 3개월 이내에 등록을 한 것들만 100분의 100 감면을 받아요. 네. 저분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꾸 여기서 시끄럽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돼요. 70% 등록은 가능한데 100분의 감면은 아니에요. 100분의 100. 그럼 있는 사람들이 다 등록 감면한 게 아니라 장기부여 특별공제만 받을 수가 있어요. 70%. 예. 근데 작년에는 안 똑똑해졌다가 올해 똑똑해져. 예. 그래서 8년 인생 감면회 때 강의를 하고 장기부여 특별공제 이제 다 확대를 하고 감면을 하고 하는 거는 이 임대사업밖에 없어요 지금. 세금에 대해서 계속 감면을 하고 확대를 하고 감면 확대뿐만 아니라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그냥 본인에 대한 보호, 본인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거죠. 보호 차원에서라도 저는 똘똘한 것들. 시장은 계속 잠식되고 있으니까 좋은 매물을 먼저 선점할 수 있는 시장은 계속 잠식돼가고 잠식되면 가격이 올라요. 아파트 쪽으로 수익을 거두기엔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왔어요. 소형 아파트 가격들은 현재 금리 사봤자 이자율이 매매가 대비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기존에 산 사람들은 오른 거는 나중에 오른 거 팔아야 돈이지 이렇게 여유 있게 생각을 하세요. 옛날에 산 사람들은 자기 상금액에 대해서 수익률은 나오고 있겠죠. 근데 많이 올랐죠. 그 사람들은 배부른 소리 하죠. 많이 올라서 좋겠네. 에이 팔아야 돈이지. 네? 그 사람들은 배부른 소리를 하지만은 내가 지금 살라 그러면은 내가 지금 사는 금액에 있어서는 수익률을 누구도 장담을 못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장에 빨리 참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파트 시장 외에 별도의 시장 또 어떻게 가며 별도의 시장으로 가는데 내년부터는 또 시장이 어떻게 변하냐. 주차장법이 강화될 때는 과연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거지. 주차장법이 강화되면 현재보다 가격이 무조건 10%는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어요. 무조건. 수익 자체가 안 나요. 그럼 본인의 수익을 줄여야 되는데 그럼 또 본인이 수익이 줄여지고 하면은 사업이 안 돼요. 사업이 안 되면 또 기존의 주택은 더 상승할 가능성도 또 높다라는 거죠. 우리가 소형주택들, 아파트 외 다세대 주택들 거래 안 된다? 옛날 얘기예요. 옛날에 널빤지에다가 기름 발라질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주차장도 없고 다세대 주택에 담벼락 쌓아놓을 때 차도 못 들어오게 담벼락을 쌓아놨어. 주차장에. 다세대 주택에 담을 쌓아놨다니까 차가 못 들어와. 그런 주택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도 없어. 이런 데들. 근데 지금은 아파트는 밖에 페인트 칠하지만 다세대는 다 불연제 다 대리석 마감이에요. 아파트는 계단실 뿜칠이라 그래가지고 점박이 칠하지만은 다 타일 마감이에요. 훨씬 더 오히려 자재비는 훨씬 더 들어가요. 규모가 작아서 그렇지. 근데 주차되고 있고 엘리베이터 되고 있으면은 그거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가치가 계속 있는 거예요. 물리적인 가치가 미래에도 비슷해. 근데 물리적인 가치가 현재랑 비슷하지 않은 것들이 문제라는 거지. 물리적인 형태가. 엘리베이터도 없고 주차장도 없고 막 벽돌로 다 지어가지고 싱크대 배관은 다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지. 물리적인 형태가 미래에도 비슷할 것들은 사용의 가치가 미래에도 똑같아요. 괜찮아요. 과거에 현재의 물리적인 모양을 안 띠고 있는 과거의 물건들이 현재의 가치를 못하고 있는 거지.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현재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이런 것들은 재개발 대상 안에 포함이 돼야 개발이 돼요. 거래가 돼요. 근데 현재의 물리적인 형태가 미래에도 똑같다면 얘는 미래에도 거래가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여러분들 당장 한번 가보셔가지고 자기 본인이 사는 동네에 예전에는 우리가 아파트 실거래가만 떴지만 지금 연립 다세대 단독 실거래가 다 뜨거든요. 한번 보세요. 거래량이 얼마인가.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한번 다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옛날에 들은 그 상식을 지금도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5년 이상 임대하는 다 중공임대 등록으로 이제 다 유도를 하는 거예요. 유도가 아니라 그냥 강제랑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그냥 다음 주부터는 단기 임대는 없다 생각하셔도 돼요. 다음 주에 세미나에 오신다고 생각하고 질문할 때는 단기 임대에 대해서는 안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냥. 끝! 그냥. 엔드예요. 아무 혜택이 없어. 그냥 본인 주택 비과세 요건만 해당이 돼.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만 해당이 되지 나머지는 해당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예. 그러면 나중에 질문할게요. 단기임대로 나 가만히 있다 질문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 그래갖고 계속 질문하면 괜찮은데. 단기임대로 4년 뒤에 그것을 이제 재건축이 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간에서만 빠지고 재건축이 됐을 경우에 모양의 형태가 바뀌었더라도 인정을 해줘요. 근데 우리가 지금 중공공임대 같은 경우가 뭐 40제곱미 그런 혜택들은 없어지는데, 그러니까는 관리처분 인가까지는 주택으로서의 기능은 못해요. 관리처분 인가부터 신축 주택까지는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은 안 들어가. 임대기간에선 빠져버려요. 하지만 신규 주택이 되면 다시 연장이 돼버려요. 그러면 아까 괜찮아요. 그 당 임대 개실 당시에요. 예, 개실 당시. 아까 작년에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샀는데 아직 안 했거든요. 그러면 원래 하면 이게 100% 아니고 70%. 70%. 지금까지 남은 거는 또 해당이 안 돼요. 지금까지 오른 거는 기준시가를 안 분배산을 해요. 매매 가격에서.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이거는 40만 원짜리 상담인데요. 양도 당시에 가격이 나올 거 아니에요. 양도 당시에 가격이 나오고 매입 시에 가격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매입 시에 가격이 나오고 지금 시간이 지나서 중공공 임대. 조용히 있다 깜짝 놀래갖고 지금. 중공공 임대를 이때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우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되는데 이때까지는 없었죠. 이때까지는 없는 법을 해당을 해요. 그럼 이때에 대한 가격은 어떻게 하느냐. 이 당시에 양도 당시의 가격이랑 요 당시에 기준시가를 비교를 해요. 네? 기준시가를 비교를 해갖고 양도, 그럼 매입 가격이 있을 거고 총 양도 차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게 기준시가분의 요게 기준시가. 만약에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9였어. 양도 가격은 10억이었어요. 양도 차익은 만약에 5억이었어. 그러면 요거를 안분을 계산을 해요. 여기서. 요 기간 부분은. 안분 계산을 해갖고 여기에는 혜택을 못 받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럼 여기서 요만큼 올랐잖아요. 여기서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계산이 돼요. 10년 뒤에 다시 한번 여쭤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아직 안 했는데 그게 이틀 만에 돼요? 저 이틀 남았는데. 돼요. 등록일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줄을 서 있지, 구청에. 내일부터 줄 서셔야 돼요. 자, 내일 되나? 내일 되죠? 내일 돼요. 내일 가서 구청 가서 줄 서시면 돼요. 그럼 단기로 가능해요. 네. 작년에 딴 데 가서 구입을 해가지고 나머지는 저한테 다 물어보고. 5일 걸리는데요? 그러니 며칠 걸린다고. 등록일, 접수일. 바로 지금 나와요. 그러니까 바로 나와요. 구청에서는 바로 나오고 그걸 가지고 가서 이제 사업자 등록을 세무사에서 해야 돼요. 그러면 구청에 있는 그날 기준으로 되는 겁니다. 접수만 하면 될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접수하고요. 어저께 받았거든요. 등록을. 받아서 세무사에 갔는데 등록일이 어제 난자가 등록이 안 돼. 그러니까 맞아요. 등록일 기준이에요. 등록일. 오늘 하면 또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등록일. 그러면 중공고 임대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며칠 전에 있다가 단기 임대로 하면 이제 혜택은 그럼 없어지는 거예요. 비과세 주택, 본인 주택 비과세만 해당이 돼요. 네. 그래서 단기 임대 사업도 합산 배제를 했는데 3월 30일부터 무조건 임대 사업 등록해야 되고 합산 배제는 안 돼요, 일단은. 단기는. 현재 보면은 현행이 지금 10년 이상 70% 적용하는데 85제곱미터 이하들도 70%로 개선을 할 것 같아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다 지금 종부세 합산 배제, 그리고 종부세도 5년 이상 임대해야 되고 6억 이하 주택을 그냥 해줬었는데 그냥 8년 이상으로 모든 게 다 바뀌어요. 8년 이상으로. 네, 50% 해주던 거 85제곱미터 이하도 이제 70%로 다 바뀌어요. 70%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렇지만은 혜택을 받으려면은 6억 이하여야 돼요. 기준시가는. 예.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6억 이하여야 돼요.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6억 이상이면 중공업 임대에 대한 혜택이 별로 없어요. 없어요. 예. 의미가 없어요. 예. 말씀드렸다시피 본인 주택 비과세만 그것도 지금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이런 거는 등록의 의미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거의 사업자 대출용이었어요. 임대사업자를 낸 이유가 집을 살 때 대출을 안 해주니까
사업자만 내주고 등록은 다 받아준다 그랬죠. 100억짜리도 등록은 받아줘요. 그러니까 사업자 대출용으로 다 등록을 한 거예요.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보려고 대출을 받은 게 아니라 등록을 한 게 아니라. 그래서 대출 받았어요? 이게 전혀 백이랑에 맞지 않는 질문을 하세요. 이거 이해해야 돼요. 취득세는 계속 연장이 될 것 같아요.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는 지금 2018년까지 보통 매년 연장했었거든요. 한 5년인가요? 몇 년 전부터 계속 1년씩만 연장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엔 아예 그냥 2021년까지 3년간 연장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도 있어요. 신축이요, 신축. 신축에 한해서요. 재산세 8년 이상 장기임대, 이제 장기임대 상관없이 2호 이상도 재산세 감면이 돼요, 이제. 장기임대는 1호 이상도 재산세 감면이 돼요. 앞으로는 장기임대 1호 이상도 재산세 감면이 돼요. 그러니까 40제곱미터 미만은 재산세가 아마 면제일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 면적상 40제곱미터 미만. 면제 아니더라고. 면제. 네, 19년 다 한 채일 그전 현재는 면제 아니에요. 잠깐만. 2019년도니까. 올해는 제가 3개 갖고 있는데 면제 아니에요. 재산세 감면인데 감면 금액 이하이면 감면 이상이면 내요. 예. 그게 150만 원 기준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예. 재산세 150만 원 기준인가 그게 얼마더라 기준이 있을 거예요. 예. 쭉 보시면 되고. 1,000만 원 이하 버는 거는 아예 과세 미달이에요. 과세 미달은 신고도 안 해도 돼요. 1,000만 원 이하 버는 거는. 근데 과세 미달이 아마 111만 원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111만 원으로 바뀌는 것 같고, 요게, 비과세 구간. 요게 아마 과세 미달일 거예요. 111만 원. 왜냐면은 경비율이 60%에서 70%로 올라가요. 경비율이. 우리가 소득을 적게 버시는 분들은 경비율이 그전에는 60%였거든요. 근데 과세 미달은 아예 신고를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한 달에 111만 원 벌면은 경비율이 70%잖아요. 70%의 타소득이 없으면 400만 원이 또 그 공제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1333만 원에서 경비 70 빼면 933만 원이고 그럼 400만 원에서 이 400만 원이 빼면은 이 과세 표준이 아예 제로가 돼요. 제로가 되면은 이거는 신고도 안 하셔도 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는 임대주택으로 막 적극적으로 할 금액이 없으셔도 한 채 있는 분들이 원래 겁이 더 많거든요. 원래 한 뭐 몇십 개 있는 분들, 여러 채 있는 분들은 그냥 하시는데 꼭 한 채 있는 사람이 그 대외적인 경제까지 걱정을 많이 하세요. 미국에 대한 보통 미국에 대한 금리를 가장 걱정하는 분이 현금 자산 5천만 원 미만 보유가 이제 미국에 대한 금리에 대한 걱정을 제일 많이 하시는데 이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이 111만 원까지는 큰 의미가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연 111만 원 벌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더라도 피부양자 자격 계속 유지하세요. 예.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이제 또 이 경비율이 70%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무등록업자라 그래갖고 무등록업자는 30%밖에 안 되세요. 경비율이. 근데 지금 경비율 70%이기 때문에 등록하더라도 뭐 그 정도 갖고 계신 분들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의 월세를 한 111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 정도를 투자하실 분들은 그렇게 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죠?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고 그냥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개선되는 것들이 장기비 특별공제가 있고 뭐 재산세도 이제 감면 기준이 이게 별도로 있어요. 이거는. 그리고 소득세도 세 채 이상이면은 75% 감면이 돼요. 이거는 아마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고 세 채 이상으로서 소득세가 발생을 하면은 75% 감면이에요, 그냥. 굉장히 큰 거죠, 그렇죠? 세금을 그럼 4분의 1만 내도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건 그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임대소득 정상과세에 따라 건보료 정상부가 이제 하되 이제 쭉 보면은 피부양자가 만약에 그 연에 미등록 시 154만 원 낼 게 임대로 하면 31만 원으로 줄어든다는 의미이고
그리고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건보료 부담. 다만 등록 시에 등록을 하면은 임대소득이 등록 시에는 임대소득이 연 1,333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도 유지한대. 그러니까 의료보험에도 계속 들어갈 수가 있어요, 밑으로. 그러니까 의료보험으로 별도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런다고 했었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담을 갖지 말아라, 이제. 왜냐면, 어차피 평생 할 거다, 그냥. 그죠? 대출을 받으세요. 평생을 할 거고, 조금 다른 사람이 100 벌었을 때 나는 70만 벌어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가볍게 하시라는 거예요. 마음을.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마음을 가볍게 100 다 벌어서 뭐 이렇게 안 내면 좋지만 그냥 내가 조금 덜 벌어도 세금적인 감면 혜택이 올해까지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안 내는 감면 조항이 올해까지 있기 때문에 올해 그냥 도전하셔서 좀 더 오르더라도 나중에 세금 안 내면 어떠냐, 조금 더 떨어지더라도 세금을 덜 냈다 생각하고 좀 가벼운 마음을 가지시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산 매물이 떨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는 지금보다는 올라 있지 않겠느냐. 지금보다 올라 있어도 나중에 그런 떨어졌거나 또는 투자를 조금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가 세금을 안 내는 것으로 어떤 충분히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뭐 괜찮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럼 무슨 뜻이냐면 나중에 팔았을 때 양도세 안 내면 나보다 좀 싸게 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가 세금 더 내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야 그냥. 나중에 편하게 그냥. 어차피 우린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죠? 상대적으로 남이 조금 더 벌면 배 아프지만 비슷하면 똑같은 거 아니냐라는 거지.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좀 보면은 뭐 나이가 들어도 좀 워렌 버핏은 순 자산이 79조 8천억. 제가 말하는 순간에도 늘어나고 있어요. 79조 8천억이라는 돈은. 그죠? 세미나 듣는 동안 또 몇 천만 원 늘어났을 거예요. 그죠? 그런 돈인데 60세 이후에 이제 형성이 됐대요. 95%가. 자산의 95%가. 그래서 용기를 가지셔도 되고, 뭐, 일본 잃어버린 20년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요, 뭐, 어마어마합니다, 임대료는. 예. 뭐, 이게 전용이 4.85평인데, 이게 신사이밭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1983년도에 건축한 건데, 뭐, 8만행 정도 받아요. 4평짜리가. 어디에 있어요? 신사이밭이 오사카 옆에. 사러 가시게요? 이거 어딘지 왜 줄게? 자꾸 앞에 줄에 앉아서 이상해. 예. 그래서 부동산 빗나간 정설에서 5, 60대가 이제 굉장히 많이 매입을 한다. 이 같은 통계는 60대 이상 연령층은 노후생활장을 마련하기 위해 제가 그대로 캡처한 거예요. 주택을 대거 매도해 주택가격을 끌어내린다는 기존 주장을 뒤집는 것이다. 이제 계속 오히려 새로운 주택 구매 수요층이 돼버렸어요. 그 주택을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신규 주택을 구입을 하는 정설을 깼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히려 연세 드신 분들이 더 많이 주택을 매입들을 하세요. 지역들 분석들 하기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방배동 같은 경우는 통매각 건물이 되게 잘 돼요. 왜냐면 통매각이 가장 잘 되는 곳을 세 군데 뽑으면 방배동, 그리고 역삼동의 그 계몽문화센터 불러 가세요? 예? 고 불러. 그리고 옛날에 그랜드백화점, 롯데백화점 뒤편 대치동, 요런 쪽들이 통매가 굉장히 잘 돼요. 왜냐면은 이런 지역들 특징은 그냥 학군 수요지만 다세대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는 모든 학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파트를 사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돈이 없어도 대치동 가서 애들 가르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배동이랑 대치동, 역삼동 일부가 다세대 주택에 대한 통매각 건물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쪽들 한번 괜찮은 곳들. 방배동은 대부분이 이런 단독주택 재건축 지역이에요. 그래서 방배동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빌라예요, 아파트예요? 빌라예요. 방배동은 빌라에 대한 이미지가 그냥 당연해. 사람들이. 당연해. 그냥 방배동은 아파트라는 이미지를 크게 갖고 있진 않아요. 방배동은 이렇게 여기 산이 있으면 좀 높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 지도 보고 평지냐 구름지냐 봤을 때
어디 산이 이렇게 공원이 있다고 하면 높은 곳이라 보시면 돼요. 산부터 쭉 이렇게 평지로 이어지는 곳 중에 산내에 붙어 있는 곳들은 언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방배동은 대부분이 언덕에 아파트들이 있고 평지에 빌라들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방배동은 지금 재건축이 되면서 아파트로 좀 변해가고 있는 중인데 대부분이 다세대 주택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아파트로 변하고 있는데 이런데 여기 아파트가 생기면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데로 이사를 가게 되고 나머지는 여기에 더 추가적인 자본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겠지만 여기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방배동에 머물려고 하는 성격이 굉장히 더 강해요. 방배동에 머물려고 하는 성향이 더 강하면은 기존에 아파트 들어와서 지역에 대한 토지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인근에 있는 다세대 단독 다가구가 있는 지역들의 땅값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기존에 남아있는 것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한번 뭐 빌라가 됐든 통매각이 됐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용산은 그냥 한 번은 도전해봐야 될 만한 곳인 것 같아요. 재개발 아니면 재건축 아니면 용산인 것 같아. 그냥 인생이 한번 바뀌었던 사람은 돈 그나마 벌었던 사람은 그냥 아파트 지구 서울시 아파트 지구 서울시가 이제 2000년도에 아파트 개발 기본계획에 대한 그 조례가 생겨요. 근데 그때 샀던 사람들 영동지구, 청담지구, 예? 잠실지구, 반포지구 이런 지구에 아파트 사신 분들만 주택으로 그나마 아파트로 돈 벌었다고 떵떵거리면서 살아요 지금. 그때 압구정동 들어가지 않았어요. 지금 뭐 압구정동, 재건축 다 들어가 있는 데들, 잠원지구, 반포지구 이런 데들, 그쵸? 그러면은 지금은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집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거기 안 갖고 있던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가기가 거의 사실상 불가능해요. 소득이 엄청나게 자기가 많지 않은 이상 자기 집을 교환해서 글로 들어가기는 이미 늦어버렸어요. 이미. 그러면은 이거를 나중에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걔네들보다 상승률을 더 가질 수 있는 1차적인 거는 잘 오르는 곳의 중공업인들에서 나중에 10년 뒤를 기약하는 수밖에 없어 제가 보기에. 세금을 안 내고 내가 기약을 하는 거야. 역전을. 그러면 그럴 만한 곳 중에 하나가 뭐 어디가 있냐라고 보면은 아마 서울시에서는 그래도 10년을 투자를 한다면은 8년을 임대를 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그 기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담할 수 있는 곳이 아마 용산이 아니겠냐 싶어요. 그냥 아주 큰 시간을 지나더라도 별로 흔들림이 없을 만한 곳. 다른 데들은 흔들릴 수도 있어 사실은. 장담을 못해. 구로가 어떻게 될지 뭐 어떻게 알아요. 예? 뭐 흥인도 막 듣지도 못하는 요즘에 뭐 예장 이상한 동네들 많이 하더만 보니까. 그래서 보면은 지역 균형 발전은 이미 제가 보기에는 철도 계획망으로도 글러먹었어요. 왜냐면 지역 균형 발전이 될래야 될 수가 없어. 모든 게 다 서울로 모이는 거야. 왜 강남 접근성이라고 말을 해요? 강남에 낮에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강남에만 만들어놨어 다. 서울 도심에만 낮에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놨다니까요. 동탄에 안 만들어놨어요. 고양시에 안 만들어놨어. 김포에 안 만들어놨어. 하남에 안 만들어놨어요. 낮에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안 만들어놨어요. 낮에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여건을 다 강남 서울 도심에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럼 국토 균형 발전을 하려면은 다 개발을 시켜야 되는데 안 그래요. 다 개발을 하면 안 되는 거를 기업들도 다 알아. 삼성은 강남역에 다 모였고 현대자동차도 강남으로 다 모여요 이제. 서울 도심에 있지 않으면은 외부에 흩어져 있는 인력을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어요. LG가 뭐 구미로 내려가면 뭐 좋은 대학 나온 애들 글로 취직 안 해. 다 도망가. 그러니까 맨날 경북대 애들이나 가고 하는 거예요. 응? 다 도망간다니까는. 안 가요. LG 가면 다 경북대 애들이잖아요. 서울대 애들이 안 가 있어요. 다 도망 나와. 다 도망 나온다니까요. 거기 왜 가? 구미 가려고 서울대 나왔나? 그러다 보니까는 결론은 도로만 같은 경우들도 다 이렇게 도심으로만 모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핵심 지역이 지금 GTX가 보이는 강남, 용산, 청량리 일대들, 이 일대들이 아마 앞으로는 서울에서는 가장 크게 좋게 자리를 잡을 걸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에 투자를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가십니까? 그래서 저기 용산을 최저 비용은 얼마 정도 있었어요? 그거는 뭐 최저 비용은 용산이 지금 집값이 올라가가지고 그래도 아마 이제 1억까지는 안 들어도 한 7천은 있어야 될 거예요. 예. 용산 좀. 7천이면 어느 정도 규모예요?
예? 어느 정도 밀봉의 지분 코딱지만 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예. 아, 단독 사시게요? 7천 갖고? 네? 아파트 사시게요? 뭐 사시게요? 뭐 사시게요? 제가 반대로 여쭤볼게요. 네? 단독 사세요. 네, 하여튼, 아니, 7천 갖고. 예, 예. 그죠? 그러니까, 7천 갖고 있는 사람이 단독을 사고 싶어 하시고요. 5천 미만이 미국 경제랑 트럼프랑 뭐 예, 민감하게 작용을 하십니다. 이해합니다. 일단은 질문, 예? 호암동은 서호암동. 동호암동은 안 됩니다. 호암 동자 가롤동 요 블록만. 우태아 피부과 뒤에. 거긴 들어가도 되지. 그럼요. 거긴 들어가도 돼요. 근데 힐튼 호텔 올라가면서 오른편은 좀 피하셔야 돼요. 왼쪽. 왼쪽은 들어가야죠. 거기 쪼개지지 못한 지가 몇 년이 됐는데. 건축 허가 제한된 지 10년 됐어요. 네. 거기서도 구역을 많이 나누셨는데 3개로, 3단계로. 그러니까 신규를 해야지 다 1등을. 거기는 신규 없어요. 거기는 신규가 없어요. 네? 아, 질문은 원래 안 받거든요. 엄마한테 받을까요? 한 2개만 받고 할게요. 예, 예. 공통, 내 집을 팔아야 될까 이런 거 말고. 공동. 저희가 3월달에 중공공 임대를 냈어요. 중공공 임대를 냈는데 살고 있던 집을 반전세를 주고 나왔어요. 네. 중공공 임대는 빌라를 하나 사서 신축 분양을 받아서 중공공 임대를 했고 이 아파트를 반전세를 냈는데 이거는 살고 있던 집을. 네. 예. 이 집을 임대사업소득을 이것도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되나요? 해고 안 하고는 본인 자유예요. 하고 안 하고는. 아니 그러니까 모두 하면은 이제 혜택을 받냐 안 받냐고, 안 하면은 이제 무등록업자라 그래가지고, 무등록은 이제 감면이 아예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무등록도 30% 감면은 돼요. 소득세 저기 할 때도 다 감면 조항은 있어요. 다가구를 임대사업자로 가능해요. 다가구는 굉장히 복잡해요. 다가구는 건축법상 하나인데 세법상으로는 또 세대를 하나하나 다 봐요. 세대를 하나하나 다 봐가지고 중공공에 해당되는지 안 해당되는지를 세대별로 봐요. 제곱미터로 작아야 돼요. 안 돼요. 다 해당돼요. 좀 약간 다른 얘기예요. 오늘 강의 중에 아까 분양권 동네 내면서 양도소득세가 50%가 지급이 되는데 분양권이요? 분양권이 분양권은 올해부터잖아요. 아니 그것이 오- 분양권이 조합원 분양권인지 아니, 조합원 분양권은 입주권으로 말을 하는 거고, 분양권은 일반이에요. 예. 여러분들 1주택자 입주권은 중과가 없어요. 조합원 거는. 조합원 건 좀 애매해요. 조합원은 필요할 때는 주택으로 받다 따를 때는 권리로 보는데 희한하게 지금 조합원 입주권은 매각을 해도 일반 과세예요. 중과가 없어요. 조당 대상 지역에. 그건 좀 깊은 얘기예요. 궁금하시면 사무소 여쭤보세요. 제 말이 맞을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사는 조합원 분양권은,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산 거고, 8.2 대책 이후에, 지금 조합원은 관리처럼 재개발은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준공 날 때까지 어차피 못 파니까 해당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가세요? 지금 사는 조합원 입주권은 사는 사람들은 못 팔아, 어차피. 8.2 대책 이후에 구입이니까. 근데 그 전에 갖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만약에 팔잖아요. 파는 사람들은 입주권에 대해서는 중과가 없어요. 입주권에 대해서는. 예. 지금 자꾸 늘어난. 예. 청파동은 이제 마지막 질문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그 청파동은 일단은 서울역 근처, 서부역 근처가 제가 보기에는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가장 높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 전시행정들 잘하거든요. 전시행정. 뭐 명수대 현대, 한강 현대 아파트가 왜 생겼는지 알죠? 거기가 88년도에 입주란 말이에요. 그 올림픽대로에서 보니까 흑석동이 지저분해갖고 막아버린 거야, 거기를. 그것도 아주 빼곡히 막아버렸어요, 그냥. 이렇게 지었잖아요, 집을. 가보시면 단지가 이렇게 생겼다니까요. 네? 이렇게 생겼어. 근데
지금 서부역이 인천국제공항철도 종착역이잖아요. 그 외국 사람들이 뭐 타고 이제 내렸어. 내렸는데 처음 딱 내리면서 보이는 게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소아동병원 그 서계동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 서계동 자체가 우리나라의 관문 역할을 하는데 창피하지, 솔직히 창피하지. 예, 창피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서계동 같은 경우가 개발이 되면은 그 밑에 청파동이 개발에 대한 압력도 굉장히 높아질 걸로 보여지고, 뭐 청파동도 같이 포함돼서 개발되는, 서계동만 딱 잘려서 개발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서계동의 모양이 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개발을 하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개발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이렇게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평지고 일로 가면 구릉지예요. 구릉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저는 구릉지도 같이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왜냐면 땅의 지형의 형태가 이렇게 생겼다면,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입체로 보면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요까지는 포함이 되는 지역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이 그림 이해 가세요? 그럼 여기 아파트 지었어요. 여기 집 있어. 로얄층이 어떻게 돼요? 예? 로얄층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이만큼 축대를 이렇게 쌓아서 이쪽에 압력이 토압이 밀리면 어쩌겠냐라는 거죠. 그죠? 공사를 하는 경우에도. 그래서 저는 구릉지를 포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흑석동 재건축, 흑석동 아크로리버 7구역 개발할 때도 보면은 거기 되게 부자 동네가 있었거든요. 흑석동 아세요, 어딘지? 흑석동 이렇게 가다 보면은 우리가 노들길 이렇게 넘어가는 길에 보면은 마크힐스라고 하나 세워져 있고, 마크힐스 뒤편이 옛날에 고급주택이었어요. 다들 땅이 다 150평, 막 100평 이상이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다 재개발구역에 포함을 시켜버렸어요. 예, 그렇게 해서 구릉지까지 같이 개발되는 게 거의 재개발에서는 원칙이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예. 원효로는 어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안 궁금하다가 질문하라 그러니까 막 지금 궁금증을 막 지금 생각을 해내시는 게 막 보이세요. 이렇게 안 궁금했는데 질문하라니까 막 짜내고 있잖아 지금. 원효로는 청파동 밑에부터 원효로 1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 한강까지가 원효로 4가지. 어디가 좋냐보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용산이라는 곳에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 왜냐면 제가 그건 반대로 한번 물어볼게요. 잠실주공 1, 2, 3, 4단지 중에 어디를 산 사람이 돈을 제일 많이 벌었어요? 아니야, 누군지 몰라. 모르는 게 정답이지. 어떻게 알아? 그때 거기에 어느 시기에 들어갔는지 그냥 거기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가 중요한 거지, 누가 더 벌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냥 내가 그 시장에 참여를 했냐 안 했냐 미리, 그것만 중요한 거지. 그리고 되고 안 되고도 크게 중요하지 않아. 예? 성수동이 한강변만 올랐어요? 아니에요. 중공업지 엄청 올랐어요. 중공업지. 성수동 지금 돌아다녀셔가지고 다가구 주택 3,000이 있으면 무조건 사세요. 절대 없어요. 제가 장담해. 평당 3,000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진짜 구석에 뭐 희한한 땅 모양 빼고 한 60평 70평 기준으로 네모 반듯한 것 중에 3,000이 아예 없습니다. 제가 장담해요. 강남 가격 이상 가요 지금. 좋은 땅들은 5,000 넘어가요 다. 네. 무슨 뜻이냐면은 개발이랑은 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개발이랑 그냥 그 시장에 내가 어떤 호황된 시장에 내가 포함되어 있냐 안 포함되어 있냐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강남에 있는 90년대 초반 아파트들까지도 다 올랐어요. 예? 법에서 리모델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1908자부터 있는 아파트는 다 올라서 다 재건축 추진 안 해도. 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여건에 포함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거야. 추진과 개발과 이런 건 아무 의미 없어요. 호황을 받는 지역에 그 지역에 내가 포함되어 있냐 안 돼 있느냐예요. 동네마다 다 특성이 달라요. 좀 90년대 중후반에 지어놓은 거 지어놓은 것도 아무 상관없어요 또. 잠원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93년도에 지어진 아파트 있어요. 좀 모르시죠? 한번 찾아보세요. 잠원동에 사시는 분, 예? 한 3년 만에 거의 2배 오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3년 만에. 리모델링도 아니고 재건축도 아니야. 그거는 그 사람들의 성향이에요. 그냥. 서초구 반포 잠원동에 있는 사람은 여기 있는 학군 때문에 아무리 철거를 하더라도 밖에 안 나가려 그래. 진짜 밀려서 억지로 쫓겨나는 데가 흑석동 아니면 이수교차로 정도야. 그냥.
그 안에 계속 있으려고 하니까는 그 안에서 얼마나 가격을 올리겠어, 서로. 보세요. 그 안 쳐주던 고속터미널 뒤에 미도 아파트가 얼마인지 한번 여러분들 시세조사 한번 해보세요. 14억, 15억이야. 14억, 15억, 33평대가. 3년 전에 7억 했었어요. 맞죠? 7억 했던 게 전세 4억만, 2억이면 샀어요, 2억. 2억 4천에서.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고 또 갑자기. 네. 선생님 너무 많이 해서 안 되고. 용산 법지에 모시고 예전 부지 허리가 국토부에서 신혼부부 희망주택으로 장악하고 있다는 기사가 목소리만 들어도 약간의 공무원 기질이 좀. 뭐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다 그렇게 해요. 다 그렇게 못하죠. 아마 계획을 잡겠죠. 필지를 분할해 갖고 아마 팔 거예요. 마곡지구나 이런 뭐 우리 문정도시개발지구처럼 분할을 해서 회사에다 매각을 하는 방식일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단군일의 최대 사업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뭐 드림오브 프로젝트라고 해갖고 그게 이제 무너지면서 소송에서는 이제 무조건 강제 인도 명령 떨어졌어요, 이제. 예? 이제 그전에 건설회사들 같이 참여했던 회사들이 점유를 하고 있었어요. 점유를 하고 있었는데 강제 인도 명령 떨어졌어요, 요번에.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다 나와요. 인도 명령 떨어져가지고 이제 다 쫓아내도 돼요. 그러면은 예전처럼 통합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제 택지 개발처럼 개발을 할 거예요, 아마 이렇게. 뭐 A-1 블럭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런 걸 하면서 도시계획상 임대아파트 부지도 만들 수 있는 거고, 도시계획상 공원도 만들 수 있는 거고, 도시개발법 안에 있는 도시개발법이거든요, 그게. 도시개발 사업으로 아마 가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게 있어요. 뭐 인구 2,500세대당 인구 계획을 세웠으면 뭐 인구 2,500세대당 초등학교를 넣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법률적으로 도시계획상. 거기에 대해서 인구 얼마 이상이면 임대 비율도 지금 다 정해져 있겠죠. 그럼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얘기죠, 당연히. 네? 당연히 있을 수. 근데 임대 아파트가 뭐 그냥 공공임대 이런 게 아니라 뭐 부영이나 이런 데서 하는 그런 것들이겠죠. 네, 한 사람은 한사 하신 분들은 그만하시면. 공공임대가 이제 4월 1일부터 8년 하고 지금은 5년이잖아요. 누가부터 무슨 소리예요 지금? 잠깐 질문 탈락. 아니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조합원 그 분양권을 어디 나중에 얘기하세요. 개인적인 거는. 테라스하우스하고 일반 아파트하고 앞으로 전향을 어떻게 보십니까? 테라스하우스와 일반 아파트. 이제 펜트하우스랑 또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테라스 하우스를 어떻게 짓냐의 개념인데, 그건 시공에 대한 개념이죠. 그건 들어가 살아봐야 아는 건데, 테라스 하우스라는 개념이 희한한 게 있어요. 이제 용도 지역이 좀 낮은 지역, 용적률이 낮은 지역에 정릉 같은데, 정릉 대림 같은 데가 그래요. 정릉 대림 같은 데가 이렇게 지어져요. 이제 왜냐면 이런 데는 고도 제한이 있으니까. 전체가 이렇게 지어져가지고 집 앞에 테라스가 있고 집 앞에 테라스가 있고 집 앞에 테라스가 있고 이런 데는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가세요? 근데 이렇게 지어진 데서 이렇게 지어져 있어, 만약에. 네? 이 앞에 이렇게 지어졌는데 또 앞에 만약 이렇게, 그러면 얘는 일조권에 대한 보호도 되게 어려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테라스가 있는 것은 내가 테라스 활동을 하면서 남한테 간섭을 안 받아야 되는데 내가 놀고 있는 거 다 벗고 뭐 내가 삼겹살 구워 먹는 거 남들이 다 알고 그러면 테라스에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의미가 없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펜트하우스의 개념은 완전히 다른 거지. 펜트는 최고지 뭐 펜트는 우리 탤런트 김민종도 하남 펜트하우스 입주했거든요. 다들 연예인들 간섭 안 받고 자기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고. 예, 하여튼 그러고요. 용산에 투자하실 분들은 아마 신청서 내주시면은 저희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매물들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보유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투자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방배동에 아마 임대사업을 하시면서 제가 보기에는 방배동에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매물 중에 가장 괜찮은 게 원가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토지와 건물값을 분석을 해봐도 거의 매매가 이하인 게 있어요. 신축으로. 토지 가격과 건물값. 그래서 매매 가격은 25억인데 전세 놓으면은 한 20억 정도 돼요. 근데 68평이에요, 땅이. 근데 그냥 10년 뒤에 중공업 임대 놓고 하면 평당 뭐 1,000은 무조건 오른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은행에 지금 금리를 넣으면은 더블 되는데 거의 70년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한 10년 뒤에 자기 자본의 2배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금융상품보단 100번 나요.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있고. 그러니까 투자하실 분들은 또는
뭐 준공인들 하고 싶은데 진짜 법을 잘 모르시거나 또는 본인 주택을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특례 사항에 걸려 있는 것들 좀 애매한 사항들이 있는 분들은 별도 상담 신청하시면 돼요. 그리고 예.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